안녕하세요. 두 번 시간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201페이지 찾으셨죠?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당연하고요. 2번.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2km 이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양재지구, 봉천지구, 옥수지구 이런 이야기 들어오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서울 전부입니까? 서울 일부입니까? 일부이죠. 일부의 토지 이용 합리화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며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 지구 등의 개발 용지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 관리 지역,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 지구만.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몰라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 그 많은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 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역에는 개발진흥지구에 고도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 도시지역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택이라는 친구 기억나십니까? 10년.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 시 공록 30만 시가 조정구역 해제되고 공원구역 해제된 경우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 30만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되고 2번의 경우는 그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저 2번은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대상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도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심지어 지장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기준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나는 정택 10년 기억난다? 방금 보셨죠?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되시죠? 그래서 1번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훌륭한 문제는 저 못 풉니다. 같이 풀지 말자.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했다고 하면 기부 체납한 것으로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계산 문제는 저는 실력 부족하거든요. 저 건너뜁니다.
그냥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광특구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관광특구에는 호텔 만들어야 되죠. 개발용지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도시역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적 외 지역은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5개 용도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만, 9개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 지구인 때만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죠. 3번 건축의 형태 색채 가로 해놓습니다. 나는 배형 색건이란 말 기억난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특별히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잠깐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지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수립해야 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항으로서 5가지 내용을 담게 됩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제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높이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하고 기환경, 환경 경과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배형 색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는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도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자동차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100% 완화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0% 완화하고 건폐율을 150% 완화합니다. 만약 건폐율이 40%라면 150% 완화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5배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200%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400%인 곳이 있다면 800으로, 200%인 곳이 있다면 400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도시적 중에 주거지역에 이번에 개정된 것이죠. 준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게 되면 원래 높이 제한은 120인데 이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여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공동택과 관계된 높이 제한입니다. 이 높이 제한을 2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100m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200m까지 높게 건축하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준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설치를 결정했다면, 공공시설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140%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 설치와 관련되어 200%보다 작지 않느냐, 그 완화하는 것을 또 완화시켜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게 되었을 때 아무런 이야기 없다면 그냥 200%이지만 얘는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저 준주거지역 안에 공공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얼마? 140%까지 완화시켜준다. 140쯤이야. 쉽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40%는 좀 큰 1.4배 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1.4배에 해당되는 완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주차장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사람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규제가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높이 제한도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하기 때문에 높이에 관한 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규제 완화는 없고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 규정, 예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올해 개정된 준주거지역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200%입니다. 원래 120인데 용적률 완화 원래 200인데 공공시설 설치란 말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란 말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때는 1.4배 140% 완화한다. 얘를 오래 정리하시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올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우리 3번에 4번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100, 120, 150, 200% 완화하죠. 주차장이라면 얼마? 100%.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 줄처럼 오시면 기지 산대 입이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3번은 답을 4번으로. 4번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추천없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완화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당해 용도지역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당해 온도지역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우리 함께 보셨던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비도시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완화만 있고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높이 제한 완화 없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높이
건폐율 용적률 100, 120, 150, 200% 완화하고 올해 개정된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채광 확보율이라 높이 제한을 200%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나오면 공공시설 설치,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나 말 나오게 되면 용적률을 140% 완화한다. 그걸 잘 정리해 주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3번 도시역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에는 높이 제한 하나 없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그리고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도시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비도시지역인 관농자, 녹가농자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비도시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지정돼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2단이다? 아니다. 그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204페이지의 개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계되어 필요한 내용이지 이런 쪽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경관 추천없습니다. 3번. 공유성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할 것. 도시군 계획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임목 벌채가 소반되지 아니할 것. 임목은 나무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 벌채하는 건 경관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반되지 아니할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도로 넓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가 충분히 넓은지 그러한 기준을 따질 수 있는데 일단 답은 1번이지만 약간 지엽적인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 또는 100점 맞고 싶을 때 꼭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2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해복구 위한 응급조치. 재해복구부터 응급조치 가로 해놓습니다. 공작물 설치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돈에 해당되는데 공무원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한 줄 위에 조건 추천없습니다. 조건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맞죠.
그리고 4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에 공공시설에 제시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설치 비용 동일해 놓습니다.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만약 비행정청이 일을 했다고 하면 설치 비용만큼 무상으로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을 취득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하게 되면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비용 상당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것은 비행정청이 공공시설 만들었을 때 이야기이고 행정청이라면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되십니까? 4번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 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전부 무상이 아니라 이때는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만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7월 달에 성장관리계획 부역과 성장관리계획으로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시는 게 필수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을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별히 규모 작고 소규모에 해당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개발 행위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개발 행위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는 사익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익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 행위는 건축물, 건축 등의 6가지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을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시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항상 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 이다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또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은 허가 대상 아니다. 그걸 잘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응급조치.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3번째, 경작위안.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작위안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녹관농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다만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양식장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땅을 파야 되는데 그곳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되면 맥부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업무 비닐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 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특별히 개발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축소 그리고 단축 이러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통지에 관한 절차만 거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 보시면 개발행 허가 대상인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늠했습니다. 특별히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하면 되고 개발이 허가 대상일 때는 해당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한 이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 해당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공검사와 관련되어서는 6가지 개발 행위 중에 4가지는 개발 행위 완료한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되지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토지 분할은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필요 없다. 그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기반 설치, 그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하면 면적에 관한 요건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에 적합한 때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1만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1만 제곱미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여기에 꼭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의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단위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업지역. 공업지역인 때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정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크게 필요 없지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1만.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도시지역의 보존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의견 청취에 주민 의견 청취 없다. 대신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시행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 정도를 잘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3번에 관한 문제는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 만들 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4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디귿번을 함께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경관계획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경우는 50% 범위로 건폐율 정할 수 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인데 이곳에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이 아니라 지금은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개정되게 되는, 올해 개정되게 되는 성장관리계획과 관계되어 건폐율 완화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40%인 곳입니다. 이곳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 40%가 50%로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말고 우리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곳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 자연 녹지지역이나 생산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곳의 건폐율은 원래 20%인데 얘가 30%로 완화시켜줍니다. 다만 여기 완화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없죠. 농림지역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없습니다. 이러한 곳은 건폐율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건폐율 완화 대상 아니다. 그래서 만약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 완화하는데 보전관리지역도 30%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우리 개정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용적률 100%인데 이곳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저 용적률을 125% 용적률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성장관리계획 개정사항에 따라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면 50,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한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